강서연은 거친 강물이 제방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흠뻑 젖은 운동화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을 현관에 남겼다. 밤새도록 쏟아진 비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고 작은 강변 마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낡은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로 간신히 몸을 씻었다. 하루 종일 식당 주방의 열기와 번화가의 소음 속에서 시달린 몸은 납처럼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지치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집은 곧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창가에는 그녀가 직접 채집해 말린 약초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의학 서적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한때 서울에서 가장 촉망받는 의대생이었던 강서연은 이제 이외딴 마을에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꿈은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저 강물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 버린 듯했다. 거센 바람이 낡은 창문을 흔드는 소리에 서연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다. 강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때 번개가 어두운 강변을 환하게 비추는 찰나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들어왔다. 강가에 쓰러져 있는 검은 물체는 바위나 떠내려온 나무 같아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이런 궂은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본능이 아니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인간의 본능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 하나를 쥔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거센 비바람이 그녀의 몸을 때렸고 발밑에 진흙은 그녀를 자꾸만 미끄러지게 만들었다. 강물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강가에 다다른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본 것은 사람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온몸이 젖고 찢긴 상처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뒤섞여 붉은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차가운 진흙 위에 버려져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와 고동이 느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이외딴 마을에 경찰이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남자의 상태는 위중해 보였고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의대 시절 배웠던 응급의학 지식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구해야만 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냘픈 체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자의 팔을 어깨에 둘러매고 일어서려 했었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몇 번이나 진흙탕에 넘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비바람은 무자비하게 몰아쳤고 강물은 그녀의 발목까지 차올랐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여 남자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남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다. 그의 옷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잘라냈다. 드러난 몸에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와 둔기에 맞은 듯한 멍자국이 가득했다. 특히 머리의 상처가 가장 심각해 보였다. 그녀는 즉시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와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전문적인 의료기구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남자는 높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서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요법, 즉 그녀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약초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말려두었던 해열과 소염 작용이 뛰어난 약초들을 꺼내 절구에 넣고 정성껏 빻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초를 곱게 빻아 즙을 낸 후 그녀는 깨끗한 천에 적셔 남자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흘려 넣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현대의학의 체계적인 치료가 아닌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남자의 곁을 지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미세하게 남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를 만져보니 아까보다는 열이 조금 내린 듯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서연에게는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의식을 잃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은 그의 강인한 인상을 말해주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어쩌다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강가에 쓰러져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정체 모를 위험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남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연은 밤새 끓여둔 미음을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상처를 살피고 약초 찜질을 새로 해주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에 가야 했지만 도저히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식당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하루 쉬기로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남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다. 그녀의 간호 덕분인지 남자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열은 완전히 내렸고 상처도 더디지만 아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씩 그의 손을 잡고 아직 살아있다는 온기를 확인하며 안도했다. 이 이름 모를 남자는 어느새 그녀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책임감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서연이 잠시 졸고 있을 때였다. 희미한 신음소리에 그녀는 번쩍 눈을 떴다. 남자가 마침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시선으로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검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목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는 모래처럼 거칠고 낮았다. 여기가 어디지? 서연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집이에요. 강가에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남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듯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누구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 또한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 상태에 빠진 것이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구한 것이 단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바로 이 작은 강변 마을의 허름한 집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중심부 제2글로벌그룹의 화려한 회장실에서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부회장 권태만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수하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권지혁 그의 눈에 가시 갔던 조카가 탄 차가 절벽 아래 강으로 추락했다는 보고였다. 권태만은 값비싼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지혁아 너무 똑똑한 게 내 유일한 단점이었지. 그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다. 형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애송이 조카가 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한 것을 그는 단 한순간도 인정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제2글로벌은 이제 온전히 그의 것이 될 터였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이 마침내 실현될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회장의 유고 상황을 공식화하고 자신이 회장 대행으로 취임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아무도 그의 범행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시신만 발견된다면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위스키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하지만 권태만은 알지 못했다.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권지혁이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외딴 강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살린 한 평범한 여인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 변수가 되리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조용히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서연과 권지혁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서연은 기억을 잃은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를 경찰에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신원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그를 경찰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게다가 그의 몸에 남은 숱한 상처들은
그가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만약 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섣불리 그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당분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그가 기억을 되찾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그녀는 그에게 지역이라는 임시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가 의식을 잃었을 때 희미하게 중얼거렸던 유일한 단어였다. 지역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결정을 따랐다. 그는 낯선 환경과 낯선 자신에게 적응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짙은 불안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지역을 간호했다. 그녀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감각은 그녀가 의대생 시절 이후 잊고 지냈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글을 가르치듯 세상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었고 지역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통찰력과 빠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경제 뉴스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제2글로벌 그룹의 회장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력한 후계자였던 권지혁 회장이 며칠 전 빗길 교통사고로 실종되었으며 생사 확인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다. 앵커는 그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 순간 미음을 떠먹고 있던 지역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 속 사진의 남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서연 역시 숨을 멈췄다. 흙과 피로 얼룩지고 수염이 덥수룩했던 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입술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이었다. 지역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끔찍한 두통과 함께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두운 도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트럭, 그리고 배신감에 일그러진 채 웃고 있던 한 남자의 얼굴. 텔레비전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은 깨질 듯한 고통과 함께 섬광 같은 이미지들로 가득 찼다. 어두운 밤의 도로 빗줄기 핸들을 꺾는 자신의 손, 그리고 반대편에서 맹렬하게 돌진해 오던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그 찰나의 순간들이 뒤섞여 그의 의식을 덮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를 지켜보던 강서연은 놀라 굳어버렸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웅웅거렸다. 지역은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서연은 황급히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다. 화면 속 남자의 이름은 권지혁,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있는 제2글로벌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실종된 인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구한 남자는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의 생사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만약 그를 노린 범인들이 아직 그를 찾고 있다면 그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그는 다시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숨겨준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오갔다. 다음날 아침 지역은 다시 눈을 떴다. 다행히 그는 어젯밤의 충격적인 기억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다만 권지혁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자신의 얼굴만큼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설명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서연은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당신 이름은 지혁이에요. 하지만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그녀는 제2글로벌 그룹이나 회장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혼란과 위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신분을 당분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지역은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백지 상태였고 지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눈앞의 서연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비밀이 생겨났다. 서연은 그의 보호자가 되었고 지역은 그녀의 보살핌 아래 조금씩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예전처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고 지역은 혼자 집에 남아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연의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을 꺼내 읽거나 창밖으로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곤 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는 냉철한 기업가로서의 습성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서연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보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그녀는 저녁마다 그에게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었고 두 사람은 낡은 밥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역은 서연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다. 왜 의대생의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서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지역의 눈빛은 언제나 진지했고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구조자와 환자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이자 유일한 말벗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역은 서연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점차 끌리기 시작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연 역시 기억을 잃은 지역의 순수하고 연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내면을 발견하며 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한편 서울 권태만 부회장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갔을 것이라는 추측만 내놓을 뿐이었다. 시신이 없으면 사망을 공식화할 수 없었고 그의 회장 대행 체제는 언제까지나 임시직에 불과했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권태만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인 박 부장을 족치고 있었다. 도대체 시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가? 강바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뼈 한 조각이라도 좋아. 그의 죽음을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다. 박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미 사람들을 풀어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권태만은 답답함에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일한 오점은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혹시라도 권지혁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의 추락과 충격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박 부장에게 수색 범위를 강하류의 모든 마을까지 넓히라고 명령했다. 단 한치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서연의 마을에도 낯선 외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고에 대해 묻거나 강가 주변을 배회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가미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지역은 이유를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일하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만약 그들이 이 집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느 날 밤 지역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트럭과 배신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이 깬 서연이 달려왔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는 지역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괜찮아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의 지역의 떨림이 조금씩 멎어갔다.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지역은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리고 이 작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이방인이 아니었다. 혹독한 운명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지역은 잃어버린 과거를 아쉬워하기보다 서연과 함께하는 이 소박하고 평온한 현재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집에서 이 여자와 함께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것이 자신의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말이다.
며칠 후 서울의 권태만은 박 부장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강하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고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한 외지인 남자가 나타났다는 첩보였다. 그 남자는 큰 상처를 입었고 마을의 한 젊은 여자가 그를 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권태만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여자의 집을 알아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만약 그놈이 권지혁이 맞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박 부장은 즉시 수하들을 이끌고 서연의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차량 행렬은 어둠을 뚫고 조용히 마을로 진입했다. 위험은 이제 소문이나 가능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서연의 작은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연은 잠든 지역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끓여줄 죽의 재료를 생각하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을 떠도는 기억의 파편들은 점점 더 선명하고 잦아졌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섬광이 아니었다. 때로는 고급스러운 회의실의 풍경이, 때로는 서류에 서명하던 자신의 손이,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향해 교활하게 웃음 짓던 한 남자의 얼굴이 그의 의식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독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을 짓누르는 정체 모를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애가 탔다. 그녀가 만든 약초차는 그의 두통을 잠시 완화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의 병은 육체가 아닌 기억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두 사람의 이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도. 그녀는 단지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디게 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낯선 이들의 등장이었다. 권태만의 지시를 받은 박 부장과 그의 수하들은 마침내 서연이 사는 강변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요란하게 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마을의 작은 식당과 가게를 돌며 권지혁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일부러 평상복 차림에 약간의 보정을 가해 그가 재벌 총수라는 사실을 숨긴 채였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지인들을 경계했다. 험상궂은 인상과 몸에 딱 붙는 검은 양복,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작은 마을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그들이 다른 손님에게 지역의 사진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묻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서연은 일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불안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이 이미 집을 찾아냈으면 어쩌지 지역은 무사할까. 수만 가지 불길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자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던 지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지역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알려야만 했다. 그들이 언제 이 집을 덮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거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제2글로벌 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심층 보도였다. 앵커는 권지혁 회장의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현재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권태만 부회장의 인터뷰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아주 슬프고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루빨리 조카인 권지혁 회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위선적인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지역의 뇌리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다. 사고 직전 자신을 찾아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던 권태만의 목소리. 지혁아, 이숙부는 네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자신을 덮치던 트럭 강물로 추락하던 순간의 공포와 함께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밝혔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꾸민 자가 권태만이라는 확신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쫓는 자들이 누구인지. 안개 같던 혼란이 거치고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명료함이 그의 정신을 지배했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이자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비운의 황태자 권지혁이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전에 온화하고 혼란스러웠던 기색은 사라지고 상대를 압도하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의존이나 연민이 아닌 미안함과 책임감,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였다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어.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그녀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집 밖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의 낡은 트럭 소리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고급 세단의 엔진음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차량 두 대가 천천히 집 앞으로 다가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차 문이 열리고 박 부장을 비롯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 물체들이 들려있는 듯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사냥꾼처럼 여유롭게, 그러나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서연의 작은 안식처는 이제 완벽한 덫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어 보였다. 지역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했다. 강서연 씨, 내 말 잘 들어. 저들은 날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날 죽이러 온 거야. 여기서 잡히면 당신 목숨도 위험해.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공포에 질린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지역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가 알게 된 지역은 결코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남자들이 현관문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두 사람의 심장을 짓눌렀다. 지역은 서연을 이끌고 집의 반대편 작은 부엌 창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현관문 손잡이가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서연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다. 유일한 탈출구는 저 작고 낡은 부엌 창문뿐이었다. 쾅,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지역은 식탁 의자를 집어들어 창문을 내리쳤다. 유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다. 가요 지역은 깨진 창문틀을 통해 서연의 등을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재빨리 몸을 날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집 뒤편은 바로 강으로 이어지는 작은 숲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유령처럼 손을 뻗고 있었고 발밑에서는 젖은 낙엽이 미끄러졌다. 이쪽이야.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앞장섰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바로 그 경험이 지금 두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집안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다. 박 부장과 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두 사람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추격을 시작했다. 놓치지 마. 숲을 포위해.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명령이 어둠을 갈랐다. 손전등 불빛들이 맹수의 눈처럼 숲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금은 공포에 떨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역은 뛰면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는 금방 따라잡힐 것이다. 그는 기업을 경영하며 익힌 전략적 사고를 생존 본능에 접목시켰다. 잠깐 그는 서연을 이끌고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숨을 고르며 반대편 숲을 향해 작은 돌멩이를 힘껏 던졌다. 부스럭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흔들리자 추격자들의 불빛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두 사람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서연은 지역의 판단력에 감탄했다. 그는 기억을 잃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리더십과 결단력은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 숲은 서연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며 익혔던 비밀스러운 오솔길로 지역을 이끌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와 욕설이 등 뒤에서 아슬아슬하게 따라붙었지만 서연이 안내하는 길은 교묘하게 그들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녀는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었다. 달리던 중 지역이 뾰족한 나뭇가지에 팔을 긁히자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잎사귀를 뜯어 즙을 내어 상처에 발라주었다. 지혈 효과가 있어요. 독도 막아줄 거고요. 그녀의 침착하고 능숙한 모습에 지역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강인한 생존자였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추격은 집요했다. 박 부장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부하들을 넓게 퍼뜨려 포위망을 좁혀왔다. 두 사람은 결국 강가의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여야 했다.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이 숨은 덤불 바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지역의 옷자락을 꽉 쥐었고 지역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남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은 두 사람이 이미 강을 건넜거나 다른 길로 빠져나갔다고 판단한 듯했다. 하지만 긴장을 풀기에는 일렀다. 지역은 멀어진 불빛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연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은 곧 다시 돌아올 거야. 여길 벗어나야 해. 그의 말대로였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위험했다. 서연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보트가 있어요. 강 하류 쪽에. 어릴 때 동네 아저씨가 쓰다가 버려둔 낚싯배예요. 그것은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물을 따라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강물은 며칠 전 지역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줄 수도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서연이 가리킨 갈대숲 사이로 낡은 나룻배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거의 기다시피 배로 다가갔다. 다행히 배는 물에 뜰 수 있는 상태였지만 물을 퍼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들이 낡은 바가지로 배 안에 물을 퍼내고 있을 때 멀리서 다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무언가 단서를 잡고 이쪽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지역이 배를 강물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서연도 힘을 보탰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배가 진흙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마침내 배가 물에 뜨자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실었다. 노가 없었지만 다행히 강물의 흐름이 꽤 빨랐다. 배는 물살을 타고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강하류를 향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둑에 도착한 남자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저기 있다. 자바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 탕 총알이 배전을 때리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고 지역은 그녀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덮어 보호했다. 다행히 배는 이미 강 중앙으로 꽤 멀리 떠내려간 상태였고 어둠이 그들을 다시 한번 감싸주었다. 강둑의 불빛과 고함 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추격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배는 밤의 강물을 따라 소리 없이 흘러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강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어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하늘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웅크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고 지역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역은 어둠 속에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다. 그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만 했다. 일단 여기서 최대한 멀리 가야 해. 그리고 반격할 준비를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혼자서는 안 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머릿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부하 최민준 실장. 그에게 연락할 수만 있다면 이 절망적인 싸움에도 희미한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다. 배는 여전히 미지의 어둠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강물을 따라 흘러온 낡은 나룻배는 동이 틀 무렵 낯선 도시의 외곽에 멈춰섰다. 강서연과 권지혁은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무트로 올라왔다.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도시의 풍경은 두 사람이 도망쳐온 작은 강변 마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높이 솟은 빌딩들 귀를 찢는 경적 소리, 그리고 무표정하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두 사람은 완벽한 이방인이었고 거대한 도시의 미로 속에 던져진 도망자였다. 그들에게는 당장 몸을 뉘일 곳도 배를 채울 돈도 없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목을 풀었다.
값비싼 스위스제 명품 시계였다. 강물에 빠져 망가졌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는 근처의 낡은 전당포로 들어가 헐값의 시계를 넘기고 현금 얼마를 손에 쥐었다. 한때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아무렇지 않게 서명하던 거대 기업의 총수는 이제 겨우 몇 푼의 돈을 받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은 허름한 여관의 방을 잡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적어도 그들을 쫓는 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지친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며 긴장을 풀었고 지역은 창밖의 번잡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싸워야만 했다. 반격해야 해. 지역이 서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 회사 내부에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그는 최민준 실장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제2글로벌그룹의 보안 총괄 책임자이자 지역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컸다. 만약 최 실장마저 권태만에게 넘어갔다면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터였다. 하지만 지역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사람을 보는 자신의 눈을 믿기로 했다. 그는 여관을 나와 공중전화로 향했다.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치를 노출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최민준 실장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역은 미리 약속된 암호로 말문을 열었다. 오래된 와인 창고에 아직 재고가 남아있나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다. 수화기 너머의 최민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 그 암호. 그는 지난 몇 주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주군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보안 전문가답게 즉시 감정을 추스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재고는 충분합니다, 대표님. 다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회사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며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었다. 지역은 그가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짧게 접선 장소와 시간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민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권태만이 그룹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여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충직한 부하일 뿐만 아니라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요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만남을 준비했다. 약속된 시간 지역과 서연은 사람들로 붐비는 남대문 시장의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지역은 최민준을 믿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줘.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 알았지. 서연은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싸움에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인파 속에서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한 남자가 지역에게 다가왔다. 최민준 실장이었다. 그는 몇 주 사이에 헬스케진 주군의 모습을 보고 울컥했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대표님 무사하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안도와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지역 역시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그의 눈빛에 안도했다. 두 사람은 복잡한 시장의 골목으로 들어가 짧고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했다. 지역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즉 권태만의 배신과 암살 시도, 그리고 서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민준은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파악한 내부 정보를 보고했다. 예상대로입니다. 권태만 부회장은 대표님의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사람들로 주요 보직을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정보망과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최민준은 멀찍이 서서 경계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지역은 그녀를 소개했다. 내 생명의 은인 강서연 씨야. 최민준은 서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최민준은 두 사람을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차로 안내했다. 그는 두 사람을 회사나 자신의 집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장소,
즉 비밀 안가로 데려갔다. 그곳은 도심의 한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아무 특징 없는 곳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통신 시설을 갖춘 완벽한 요새였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안전하게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된 것이다. 안가 안에는 깨끗한 옷과 음식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노트북 컴퓨터와 여러 개의 대포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생존을 위한 도피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반격을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분위기는 생존에서 전략으로 바뀌었다. 최민주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안전 또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지혁은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이글로벌의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최민준이 연결해준 비공식 회선으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와 데이터들이 떠올랐다. 권태만의 이름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름들이 보였다. 그의 숙부가 심어놓은 배신자들이었다. 지역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전쟁의 기본은 적을 아는 것이지. 그는 최민준과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낼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를 향한 불타는 의지와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쫓기는 자에서 사냥꾼으로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모니터의 불빛 아래 거대한 제국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비밀 안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문서들을 띄워놓고 있었고 벽에는 제2글로벌 그룹의 조직도와 인물 관계도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권지혁과 최민준 그리고 강서연은 며칠째 교대로 쪽잠을 자며 거대한 적 권태만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렸다. 권태만을 직접 공격하는 건 하책이야. 그는 이미 모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겠지.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그의 발밑 그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다. 그의 계획은 권태만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찾아내고 그의 부패한 측근들을 하나씩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할 숙부를 완벽하게 끝장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살인교사 혐의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최민주는 지역의 눈과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보안 지식과 과거 특수부대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지역에게 충성하는 몇 안 되는 직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그는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권태만 측의 암호화된 통신을 감청하고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유령 회사들의 흔적을 추적해 나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지역은 최민준이 모아온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누구보다 제2글로벌의 내부 사정과 그곳에서 일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냈고 권태만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필사적인 수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권태만의 동맹 중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인지 누구를 먼저 쳐내야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찾아내려 했었다. 처음에 강서연은 이 복잡하고 위험한 싸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기업의 경영이나 해킹 같은 것은 그녀가 전혀 모르는 세계였다. 그녀는 두 남자가 지치지 않도록 음식을 만들고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관찰자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지혁과 최민주는 권태만의 측근인 윤이사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두 남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의 어깨 너머로 영상을 지켜보던 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저 사람, 윤이사라는 분 많이 불안해 보이네요. 그녀의 말에 두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보세요. 대화하는 내내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마른 침을 삼키는 횟수가 너무 잦아요. 저건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에요. 의대생 시절 환자의 미세한 표정과 행동으로 상태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았던 그녀의 눈에는
두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다.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저건 충성스러운 부하라기보다는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요. 그녀의 지적은 두 남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데이터와 팩트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안에 담긴 사람의 감정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은 서연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윤희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권태만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연의 말이 정확했다. 윤 이사는 충신이 아닌 약점을 잡힌 인질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지역은 복잡한 기업 정보를 그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서연은 기업 경영은 몰랐지만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시각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던 지역과 최민준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곤 했다. 그들은 서연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첫 번째 목표를 윤 이사로 정했다. 최민준은 익명의 발신자로 위장하여 윤 이사에게 접촉했다. 그는 권태만과의 부정한 거래 내역 중 일부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지역은 다른 경로를 통해 윤 이사의 아들이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만들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다. 궁지에 몰린 윤 이사는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식의 목숨과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권태만을 배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민준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권태만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살인교사를 암시하는 대화 녹음 파일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그들이 벌인 반격의 첫 번째 승리였다. 작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윤 이사가 넘겨준 자료들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권태만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부정과 비리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지역의 암살 계획을 논의하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까지.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이제 그들은 권태만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최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이 정도면 권태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신중했다. 아니, 아직 부족해. 그는 교활한 뱀 같은 인간이야. 이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리면 꼬리 자르기를 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다. 그는 단순히 권태만을 몰락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심판을 내려야만 했다. 지역은 벽에 붙은 권태만의 사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어. 이제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무대를 만들어야지.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오게 만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말이야. 그의 선언의 안가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결의로 가득 찼다. 사냥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덫을 놓을 차례였다. 권지혁이 구상한 덫의 핵심은 권태만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오만함과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욕심 많고 의심 많은 늙은이에 불과해. 우리는 그의 눈앞에 그가 가장 원하는 먹잇감을 던져주고 그 미끼를 물기 위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거야. 지휘본부의 세 사람은 이제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착수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제2글로벌 시스템 내부에 권지혁의 유령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마치 권지혁이 죽기 직전 그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설정해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디지털 흔적들을 심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발동하여 권지혁의 숨겨진 유언장을 집행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타임록 프로토콜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이제 곧 권태만의 제국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들은 조작된 정보들을 권태만의 감시망에 교묘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마치 권지혁의 변호사가 다른 이사에게 보낸 것처럼 위장한 암호화된 이메일 조각이 실수로 권태만 측에 해킹당하도록 방치했다. 그 이메일에는 기존에 알려진 유언장 외에 그룹의 지배 구조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숨겨진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룹의 지배 지분을 제3자나 공익재단에 넘겨 권태만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동시에 권지혁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에스크로 계좌로 이동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기록도 심어두었다.
이 자금은 유 원장이 집행되는 순간 새로운 상속인에게 넘어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권태만의 가장 민감한 부분 즉 그의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사냥감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권태만은 처음에는 이 정보들을 무시했다. 죽은 조카가 무덤 속에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냐는 오만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씩 그의 책상 위에 올라오자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만들어 놓은 변수라는 점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이성은 분노와 탐욕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유 원장에 명시됐을지도 모르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측근들마저 의심하고 뒷조사를 벌였다. 그는 권지혁이 숨겨뒀을지 모를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자금을 사용하며 부패한 회계 라인을 노출시켰다. 그는 이사들을 협박하여 어떤 유 원장이 나오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긴급 의결권을 확보하려 했다. 그의 조급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이 정교한 사기극에 강서연이 인간적인 디테일을 더했다. 그녀는 권지혁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최근 생명과 의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짜 유 원장의 아주 작고 이름 없는 희귀병 연구재단에 거액을 기부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과거의 냉철한 기업가 권지혁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금의 권지혁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 작은 진정성이 덫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여주었다. 가상의 유 원장 집행일이 다가올수록 권태만의 행동은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 그는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유 원장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하여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 일단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나면 모든 불법 행위를 덮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권지혁이 기다리고 있던 결정적인 한 수였다. 최민주는 권태만이 적대적 인수를 위해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불법 자금의 흐름, 그가 협력자들과 나눈 은밀한 대화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까지. 이제 그들에게는 권태만의 과거 범죄 살인 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그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제 발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권지혁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는 최민준을 통해 권태만의 적대적 인수자금 횡령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그룹 내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사 몇 명에게 익명으로 전달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진짜 변호사를 움직여 회장 대행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이제 모든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올 시간이었다. 권태만은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마지막 저항 세력의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파들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의 시대를 선포할 생각에 의기양양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곳이 화려한 대관식이 열릴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끝장낼 처형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제2글로벌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테이블 중앙에는 권태만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마지막 남은 반대 세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권태만의 편에 선 이사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익명으로 전달받은 권태만의 비리를 암시하는 자료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반대파의 음해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마침내 회의 시작 시간이 되자 권태만은 의장석에서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엄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그룹은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권지혁 회장의 실종은 저에게도 크나큰 슬픔입니다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룹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취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제2글로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연설은 위선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가는 듯했다. 회의는 권태만의 시나리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몇몇 중립 이사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권태만은 교묘한 말솜씨와 압도적인 분위기로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이제 마지막 안건인 회장 추대한 표결만이 남아 있었다. 권태만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사봉을 들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모두가 잘 아는 보안 총괄 책임자 최민준 실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완벽한 수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는 바로 지난 몇 주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2글로벌 그룹의 회장 권지혁이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권태만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 그리고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손을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혁이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권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회의실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권태만의 옆을 지나쳐 자신의 원래 자리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인 의장석으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좌중을 둘러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더군요. 최민준 실장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권지혁의 눈짓에 따라 그들이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권태만의 비밀 계좌 내역과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의 흐름도였다. 회사의 공금이 어떻게 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돈이 어떻게 정관계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다음으로 재생된 것은 윤 이사가 넘겨준 녹음 파일이었다. 권지혁 그놈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적당한 사고로 위장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권태만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조카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그의 냉혹한 목소리에 몇몇 이사는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듯 귀를 막았다. 권태만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지막 결정타는 최민준이 감청한 권태만이 적대적 인수를 지시하는 통화 내용이었다.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여 자신의 지분을 늘리려 했던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과거의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범죄까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자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권태만을 내려다보았다. 숙부님, 당신은 회사를 경영한 게 아니야. 그저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를 좀먹었을 뿐이지. 당신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인간이 될 자격조차도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권태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권지혁은 이사들을 향해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권태만 부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오늘 공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은 곧 동의였다. 권지혁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멍하니 앉아있는 권태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제국의 왕을 꿈꿨던 남자의 초라한 최후였다. 권태만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막이 내렸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드라마 같은 현실의 할 말을 잃었고, 권지혁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서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부패한 제국에 대한 완벽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회의실 문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최민준이 미리 흘린 정보 덕분에 건물의 1층 로비는 거대 그룹 총수 일가의 비극적인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의 기적적인 생환, 권태만 부회장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속보 자막이 모든 방송사의 화면을 뒤덮었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제2글로벌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권지혁이 마주해야 할 첫 번째 현실적인 과제였다. 하지만 그는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즉시 그룹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에 옮겼다. 그는 최민준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권태만의 부패한 세력들을 일사천리로 숙청해 나갔다. 해고는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히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의 전문적인 일처리는 오히려 내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며칠 후 권지혁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대중 앞에 피해자가 아닌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섰다. 그는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부끄러운 비리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뼈를 깎는 개혁과 투명 경영을 약속했다. 그의 진솔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추락하던 주가를 반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또한 제2글로벌의 모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들의 불안과 혼란을 위로했다.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회사에 충성했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는 부패와 연고주의가 아닌 오직 실력과 투명성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리더십은 차가운 이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감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권지혁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동안 강서연은 최민준의 보호 아래 다시 비밀 안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언론의 광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자신이 알던 나약한 남자 지혁과는 전혀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 권지혁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과연 저 사람의 세계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한편 법의 심판은 더디지만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권태만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그의 측근들이 가명을 대가로 하나둘씩 자백하기 시작하자 그의 방어선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모은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막을 내렸다. 가장 급한 불을 끄고 난 후에야 권지혁은 잠시 짬을 내어 서연이 있는 안가로 향했다. 며칠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상황이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유일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고, 그녀는 평범한 시골 마을의 가난한 아가씨일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혜가 없었다면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곁에 있던 최민준과 다른 임원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했다. 강서연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2글로벌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은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녀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중의 표시였다. 하지만 그 모든 감사와 인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지혁은 이제 제2글로벌의 재건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고, 서연은 그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갚아야 할 빚, 포기했던 의사의 꿈. 두 사람이 함께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내부에 서로 다른 세계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급한 용무를 알림에 울렸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회사가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연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복잡한 시선만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렸다. 서연은 호화로운 안가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세계를 상징하는 이 안전하고 화려한 공간에서 그녀는 강변의 허름한 오두막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권태만의 검은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권지혁은 투명하고 건강한 새로운 제2글로벌을 세우고 있었다.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강서연과 권지혁 두 사람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작은 강변마을 서연의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집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새 집이 들어서 있었다. 권지혁은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서연의 자존심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려 깊고 존중이 담긴 방식이었다. 그는 서연 가족의 빚을 조용히 해결해 주었고 그것을 단순한 보상이나 자선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의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재단이었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은 당연히 강서연이었다. 서연은 다시 서울의 의과대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낡은 아르바이트 전단지가 아닌 두꺼운 전공서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까지 얻게 된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권지혁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제2글로벌의 강력한 리더였지만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차가운 기업가만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연을 만나 겪었던 그 며칠간의 경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다. 물리적인 거리는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매일 밤전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고 재벌 총수와 가난한 시골 처녀가 아닌 남자 권지혁과 여자 강서연으로서 서로를 알아갔다. 위험과 혼돈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주말, 지혁이 예고 없이 서연의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비서나 수행원 없이 평범한 세단을 직접 운전해서 나타났다.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마을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온 평범한 한 남자였다. 서연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그 강은 한때 지혁에게는 죽음의 장소였고 서연에게는 절망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지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그리고 그 꿈을 꾸게 된 것은 모두 서연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서연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시 시작하는 공부가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크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혁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강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알려줬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후원자나 은인으로만 남고 싶지 않아.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인생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것은 재벌 총수의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달콤한 말도 없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고백이었다.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나란히 걸어주지 않겠어? 서연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것은 제2글로벌의 총수가 아니었다. 가장 비참하고 나약했을 때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강인함을 보여주었던 남자, 바로 권지혁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1년 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하얀 가운을 입은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강의실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만난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동기들 사이에서도 신망받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도서관 앞에는 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바쁜 CEO였지만
그녀를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 피어났지만 이제는 따스한 햇살 아래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새로운 새벽 희망으로 가득 찬 밝은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